안녕하세요.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수업 사회를 맡은 부키십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은 플라톤과 장자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플라톤 하면 생각나는 건 이데아? 이데아, 오. 이거 철인 정치?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핵심적인 두 가지를. 지난번에 이제 그 하셨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그다음 이번에 할 장자는 뭐 무의자연, 절대 자유 뭐 이런 거 생각나서 너무 막연해가지고 오늘 이제 두 분을 같이 이제 들으면 좀 더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까 했는데 선생님이 기대는 아주 나쁘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강의를 듣고 재밌게 들으면서 이제 질문하실 거 많이 메모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주론과 자연관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플라톤까지 만나게 된 근영이고요. 네. 그 기슭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갈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를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그래서 뭐 윤리라든지 정치라든지 플라톤은 정치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플라톤 얘기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플라톤 그 소크라테스가 몇 년생이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났다고? 469고요. 그 재판에 회부돼서 죽게 된 게 399. 예. 누가 외우셨는데 선생님. 예, 그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 80세까지 살았어요. 더 소크라테스보다 더 많이 살았죠. 나이 차이가 한 40살, 약 4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그렇게 되고요. 플라톤은 일단 그 저번에 소크라테스 얘기 드릴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전통적인 그리스 귀족 집안,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고 당연히 이제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정치가로 키워지는 거죠.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정치가로서 이제 키워지게 되고요. 젊은 날에는 이제 보통 플라톤이 뭘 많이 했냐면 일종의 문학도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를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 야망과 문학도 이 두 가지로서의 이제 어린 시절, 10대의 시절을 지내다가 딱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겪게 되는데 그게 20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그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407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기원전.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떤 세속적인 정치적 야망보다는 지혜에 대한 사랑, 그 철학, 그 삶에 대한 이 욕구, 삶에 대한 열정 이것으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썼던 시도 다 불살라 버리고 뭐 이러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플라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주 절대적 자기의 스승에 대한 어떤 절대적 믿음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장 잘 나가는 이 귀족 집안의 아들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소크라테스라는 스승과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자기 삶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멘토이자 비전으로 갖고 있던 이런 플라톤에게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일 수밖에는 없죠. 이 28살에 그 죽음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마지막에 그 독약을 먹는 자리에 플라톤이 못 가죠. 말로는 이제 그 병이 들어서 그 감옥에 못 갔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튼 그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하지를 못해요. 못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인 것 같고,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 현실 정치에 그런 실망을 해서 어디 뭐 은둔해서 뭐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플라톤 기본적으로 플라톤뿐만이 아니라 아테네라고 하는 이곳의 지혜는 이 정치적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정치에 대한 이 실망으로 이제 플라톤이 갔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이상적인 정치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탐색을 하게 돼요. 오히려 정치적 이상을 구상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아테네에 대한 실망과 이런 거로 이제 여행길을 떠납니다. 여행길을 떠나서 이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를 들려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와의 접촉이 있게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피타고라스 정리 수학.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쪽이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그 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우주의 질서를 탐색하고 또 그 수라고 하는 거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삶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공동체의 이 그 알매 형식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학과 관련된 알매 형식들을 접하게 되고, 두 번째로 갔었던 곳이 그 시라쿠사라고 하는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 시칠리아 섬 한쪽에 있는 시라쿠사라고 하는 작은 그 왕국에 가게 돼요. 거기가 이제 군주제였는데, 거기에서 이 플라톤이 그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험해 보려고 해요. 그 군주와 함께. 그런데 이게 아까 뭐 철인 정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군주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학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뭐 사도 이런 영화 보면 공부시켜가지고 막 사도세자가 공부시켜가지고 막 반항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런 이제 지혜를 닦아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그 군주하고 플라톤 사이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군주가 음모를 짜가지고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이제 팔아버려서 이제 진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때쯤 우연히 소크라테스의 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플라톤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40살이에요. 40살에 돌아와서 이제 이 아테네는 이제 이 자기 집안은 이제 굉장히 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이제 그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세우냐면 아카데미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이 어떤 그 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아카데미아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천문학,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다른 동물학이라든지 식물학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이 알에 대한 공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카데미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에 있다가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제자도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됐는데 또 시라쿠사에서 정치적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또 플라톤을 불러요. 플라톤이 또 가요, 거기를. 갔는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테네로 돌아왔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이후에도 4년 있다가 또 불러요. 시라쿠사에 가요. 3번을 가요. 거기 가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3번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3번 다 모두 실패를 하고 아테네로 돌아와서 말년을 그 아카데미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플라톤한테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유의 이 그 뿌리가 됐던 거는 소크라테스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던 질문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봤을 때는 그 질문이 굉장히 열려있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좀 더 이것이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가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겠죠. 소피스트는 뭐였냐면 모든 것의 척도는 각각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되니까 무언가 이 공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척도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척도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민주정이라고,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어떤 여론, 견해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각자의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는 뭘까? 삶의 척도는 뭘까?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이 질문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자연론, 또 우주론과 윤리학과 정치학, 그리고 나가서 인식론과 이런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삶이란 뭔가, 가치로운 삶이란 뭔가, 이 기본 위에서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쉽게 자연과 혹은 이제 우주론이 될 텐데요. 우주론과 뭐 윤리학, 그 다음에 정치학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는 이 질문이 사실은 윤리학과 정치학 쪽에 훨씬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플라톤의 자연학을 보겠지만 그것이 이제 윤리학과 정치학적인 필요 위에서 이 자연과 우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인 원리, 이 우주의 이치, 이런 것 위에서 윤리와 정치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티마이오스. 그 플라톤의 책들은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아닌 책이 딱 2개가 있죠. 국가하고 법률. 향연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 안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여기 이제 티마이오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얘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티마이오스의 우주론과 자연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보편적이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척도는 뭘까,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고민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변화하고 운동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상대주의도 나올 거고 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기댈 만한, 척도로 삼을 만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세계를 이루는 근본적 실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찾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복희 씨가 말했던 우리가 많이 아는 이데아 혹은 형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이 생성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 근본적 실제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삶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척도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데아라고 부르는 거고 혹은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데아 혹은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자를 씁니다. 이 상자. 이 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모양 할 때 모양이고요. 이건 이데아 할 때는 요렇게 써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철학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접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변하지 않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끊임없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플라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이런 걸 없애야, 이런 걸 걷어내고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플라톤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이자 아주 중심적인 문제로 다뤄져요. 왜 이렇게 변하지? 이 변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생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플라톤의 이 우주론을 이해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측면, 그 영원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데아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있는 이 측면이 있어요. 요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의 우주론,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건데요. 요거를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의 우주는 데미우르고스가 형상, 그러니까 이데아죠. 형상을 본으로 진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티마이오스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요 존재가 형상을 본 뜬다 할 때 그 본 있죠. 그 형상을 보고 이걸 본 삼아서 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진료를 가지고 만든 게 우주다. 이거예요. 요 말만 기억하시면 되고, 각각의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주라는 말 자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게 뭐냐면 질서잖아요. 이 말 자체가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형상을 본으로 삼아 진료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면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대충의 그림은 뭔가 무질서한 데서 데미우르고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질서를 만들면 우주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 질서가 생기는 요 질서가 우주의 핵심이다.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는 질서에 있다. 이런 면에서 이성이 통치하는 우주예요. 이성. 그래서 근데 이 이성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정리하게 될 내용일 텐데, 여튼 지금 같이 해보죠. 데미우르고스가 뭘 가지고, 뭘 본으로, 형상을 본으로, 뭐를 가지고, 진료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었다. 이게 우주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요 말만 기억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는 보시기에 거의 티마이오스를 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미오르고스는 누군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드리려고요. 급하시기도 하시지. 자, 데미오르고스의 그 말뜻은 뭐냐면, 그대로 말하면 제작자라는 뜻이에요. 제작자. 조물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장인, 이 수공업 하는 장인 있죠. 그 장인이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지금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주의 탄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존재로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존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창조를 얘기할 때 신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는 굉장히 다른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없던 곳에서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데미우르고스는 어떻죠? 미리 뭐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형상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고, 진료라는 것도 있어요. 뭐가 먼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만약에 신이라고 부른다면 데미우르고스를 이 신은 기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어떤 걸 먼저 전제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자연에 앞서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 안에서 자연과 함께 활동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연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미우르고스는 자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특성들, 세계 안 존재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존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뭘 보고 그죠? 본이 되는 형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어디로 옮겨놓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료로 옮겨놓는 사람일 뿐인 거죠. 진료를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자연 법칙과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존재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자. 이게 티마이오스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데미우르고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상과 이데아란 뭘까라고 했을 때 형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형상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거예요. A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펜이 있어요. 펜을 펜이게 하는 그것은 뭘까요? 예를 들면 펜을 펜이게 하는 게 플라스틱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펜을 우리가 펜이라고 부를 때는 무언가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양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건 뭘까?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거를 인간이라고 불러. 그럴 때 인간으로서의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형상과 이데아예요. 그것을 그것이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이거를 흔히 뭐 본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것은 사물 그 자체를 나타내고 그 사물 그 자체가 존재하게 하는 힘,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속 분필로 남아있는 한 저 본질, 저 형상은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만약에 저 형상이 없다면 얘가 얘로서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데아는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본질로서 이거는 영속하는, 아까 말했던 영속하는 힘이 있어요.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검은색이기도 하고 얘가 파란색이기도 하지만 펜으로서의 형상을 얘네 둘이 동일하게 갖고 있고, 얘가 깨져도 펜으로서의 그 형상이라는 건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그것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 이것을 이제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형상을 보고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걸 만들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디에 뭐 이런 칠판에다가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럼 이제 실제적인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료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진료라는 말로 쓰진 않았고 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코라라고 했는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바탕? 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흙 같은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코라에다가 이 형상을 요렇게 갖다 새겨 넣는 거예요. 데미우르고스가.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코라의 성격이 어떤 건가, 이 진료의 성격이 어떤 건가, 이건데, 진료의 성격은 아까 이데아의 성격은 뭐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영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속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다. 그에 비해서 코라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성하고 운동하는 애예요. 생성하고 운동하는 애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딱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애를 생성 운동하는 애한테 새겨 넣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현상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이기도 할 텐데요. 자, 문제는 이 생성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뭔가가 어떤 애가 다른 걸로 이렇게 변해요. 운동한다는 거, 생성한다는 건 다른 걸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내가 아닌 거로 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내가 다른 걸로 변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기존의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과 변화는 언제나 나 아닌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막 타자화된다. 나로부터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활동. 내가 나로부터 타자가 되어가는 활동. 이게 생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나 아닌 것 타자화되는 이것을 아페이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 더하기 페라스라고 하는 말이 합친 건데요. 페라스라는 말은 경계. 그 다음에 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요게 더 나아가면 경계를 없애는 운동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코라라고 부르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생성과 운동인데, 생성하고 뭔가 운동한다는 건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타자로 변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어요. 아페이론이라고. 그럼 이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라고 이제 요 지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아까 보세요. 플라톤은 일단은 형상이 본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변하지 않고 영속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거. 형상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것이게 하는 건데 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키씨라고 하면 보키씨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식별하잖아요.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보키씨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왔던 아니면 다르게 입고 왔던 조금 피곤하던 우리는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보키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보키씨고 저는 보키씨가 아니다. 바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A가 어떤 것이 A이고 어떤 것이 A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어떤 것으로서의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펜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안경집이라고 불러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무언가 이 안에 실제하고 있는 본질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A는 A일 뿐이고 A가 아닌 것과 완벽하게 구분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이데아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되는 애들의 세계죠. A는 A일 뿐이고 B는 B일 뿐이고 C는 C일 뿐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해서 다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독립해서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세계 속에 있잖아요. 각자.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플라톤이 보기에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생성 변화하는 세계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아페이론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성 변화가 일어날까? 이 이데아의 생성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형상들 사이가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으면서 자신의 경계들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흔드는 이 힘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을 가지고서는 독립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이 변화를 겪는다는 거, 우리 현실에서 변화를 겪는다는 건 어쨌든 이데아들이 서로 무언가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걸 표현한 게 아페이론인데, 자,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경계와 네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허무는 힘이 아페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료에게 있어요. 그게 진료에게. 네. 그럼 선생님과 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네요? 저하고 선생님하고요? 그 이데아, 선생님을 선생님이 네. 하는 이데아가 있고 네. 저에게 하는 이데아가 있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네. 주고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게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래서 플라톤한테는 물질계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는 것이라 물질에 기대해서 삶의 평화를 찾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 자체는 실제로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이데아도 저의 이데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뭔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고 있는 측면은 진료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들죠? 제가 뭐 예를 들어 때리면은 여기에 멍이 들겠죠? 뭐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데아적인 측면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데아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계는 이데아의 영속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지점을 어떻게 그릴 건가? 이게 아페이론이라는 진료적 세계라는 거예요. 진료적 세계는 끊임없이 그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힘이 있어서 이 물질계는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라톤한테는 이데아는 안정적이고 영원한 거고 물질계야말로 가장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그 물질적인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여튼 이 자기동일성, 요렇게 A가 A로 구별되는 요거를 하나만 더 표현할게요. 자기동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기동일성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다가 변하지 않는 이데아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새겨 넣을 때 이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애가 어때요? 지금 끊임없이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를 막 섞으려고 그래요. 뭔가 경계를 무화시키고 흔들려고 해요. 이 힘 때문에 이 이데아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줄 건가? 이런 것이 이제 윤리학이나 이런 문제에서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티마에오스에도 보면 인간을 만들 때도 이런 그 물질적인 측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성과 운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 진료적인 측면으로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욕망의 차원들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잡아 놓을까? 이걸 어떻게 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세운 거는 횡격막 아래에다 그걸 집어넣는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배 쪽이 욕망이랑 관련이 돼요. 이 밑으로 이제 다 그걸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살 많이 나온 사람은 그래서 그걸 욕망이 많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여기가 욕망, 욕망을 다 갖다가 이제 뱃살을 빼야 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횡격막 아래쪽에 이렇게 이게 정수들을 이데아 쪽 정수들이 이제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가슴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정수들을 하다가 이제 약간 쓰레기스러운 애들, 이게 골치 아픈 애들 그런 애들 이제 거기다가 밀어 넣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은 뭐라고 되게 재밌게 얘기하냐면 이걸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방황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영속적이고 영원한 이데아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디에 자리를 못 잡고 경계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자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쪽 저쪽을 오고 가고 있는 이런 힘. 어떤 면에서 플라톤은 이걸 잡고 싶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주목을 많이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게 넘쳐나게 되는데요. 이 불확정적인 원인으로서의 코라, 그 다음에 확정, 뭔가 확실한 것으로서의 형상, 이거를 진료에다가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데미우르구스로 넘어가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미우르구스가 그냥 진료에다가 이거를 새기면 좋은데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다가 데미우르구스가 진료에다가 형상을 이렇게 새길 때 와서 그냥 퍽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설득한다고 얘기해요. 진료를 잘 설득해서 형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형상을. 그럼으로써 그것을 그것이게 만드는 어떤 실제적인 우리의 이 사물의 이 물질의 세계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A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설득하고 형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거를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데미우르구스가 갖고 있는 힘은 이성적 힘이라고 할 때, 자, 끊임없이 방황해, 끊임없이 불확실해, 끊임없이 경계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애가 있어. 그 애한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속적인 어떤 것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 라고 설득하고 그 진료를 자기식으로 다루어내는 힘, 장인처럼 이 진료를 다루는 힘, 이것을 이성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성.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는 저렇게 코라스러운 거, 저렇게 아페이론스러운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욕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잘 설득해서 질서 지우고 그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삶을 가치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성이에요.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이 능동성을 갖게 되는데 이 능동성이라는 것은 욕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율하고 질서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로운 삶으로 이 욕망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플라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런 식의 생성의 힘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이 실제적인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욕망을 억압하고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잘 설득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율해서 뭐를 만들듯이 이 A라고 하는 사물을 만들듯이 이거를 잘 조율해서 내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힘, 이것을 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다 이러면 뭔가 되게 계산적이고 뭔가 되게 냉정할 것 같고 이렇지만 오히려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성은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뭔가 자기의 추동력을 갖는 힘, 이런 힘에 훨씬 가까운 말로 이성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성은 오로지 우리 같은 인간, 특히 생명, 특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이성에 의해서 비로소 A가 되잖아요. 비로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막 이 욕망 저 욕망에 막 끄달려 다녀. 그럴 때는 아직 내가 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윤리학 같은 거로 가겠죠. 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율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 욕망을 잘 설득해서. 그게 이성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와 비교를 하냐면 물질과 비교해요. 물질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 동일성을 끊임없이 생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 끊임없이 그런 식의 진료의 운동에 끄달려가는 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 아닌 존재로 떠도는 자, 방황하는 원인 속에서 휩쓸려 다니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 그 중에서도 인간은 방황하는 원인을 붙잡아다가 얘야 방황하면 안 된단다,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걔네들을 잘 다뤄서 한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구체적인 현실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은 수동적이거든요. 물질의 수동성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동일성을 생성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타자화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은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이 거친 욕망들이라든지 진료들을 잘 다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이 능동성이 어떤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능동성을 가진 자를 플라톤은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인. 자기의 삶을 잘 조율해서 욕망들을, 진료들을 잘 조율해서 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주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티마이오스에서 나와 있는 우주론을 정리를 하자면 이 자연계 안에 있는 어떤 이성적 존재로서의 데미오르고스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운동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새겨넣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질서 지워지게 했을 때 이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학과 정치학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데미오르고스가 누구지가 참 앞에 이론 뒤에 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이론. 유머인데 눈치를 못 챘잖아요. 앞에 이론을 일단 잘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앞에 이론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다 보면 조금 정리가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또 근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할 수가 없는 장자를 똑 부러지게 할 수 없는 정말. 근데 매우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장자인 것 같아요. 그 플라톤과는 매우 반대되는. 그래서 장자는 그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공자보다 뒤에 사람. 그러니까 장자는 아까 그 플라톤은 생물 연도도 똑 부러지잖아요. 생물을 몰라. 그래서 이 활동했던 언저리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 언저리가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기원전 4세기 중반쯤에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말해요. 위해왕 때, 이게 기원전 370에서 319년이거든요. 요때 어느 때쯤 태어났을 거래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잖아.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 제선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시대 기원전 319년에서 301년 사이. 이건 조금 얼추 짐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장자라는 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플라톤은 부유했다 그러는데 장자는 그렇게 집안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 장자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그 한나라 때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쓴 사기라는 역사책 안에 장자 열전이 있어요. 그 장자 열전과 이 장자라는 책 안에서밖에는 장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자라는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장자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 장자가 말한 것을 제자들이 아마 후대에 적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를 추종한 사람들이 아마 장자 비슷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뒤에는 이게 나는 장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약간 유가적이기도 하고 법가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장자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합쳐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합적인 책이라는 건 게 하나도 없고. 정확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백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매우 자유주의자입니다. 아까 절대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존재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승이 있었다 이것도 몰라요. 근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장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그 장자는 공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열자라는 이 도가 계열의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매우 자유로웠던 이 열자라는 사람이 장자보다는 좀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위아론의 양자 아세요? 양주?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해도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해도 절대로 안 뽑는 사람. 그냥 MZ 세대. 완전 그냥 자기 존재를 잘 돌보고 살면 돼. 굳이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마. 그것이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세상을. 그러니까 그랬던 이 사람들을 아마 스승으로 삼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짐작입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매우 반대예요. 정확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자가 있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장자 안에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인저라고 하는 제자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카데미아 이런 걸 구성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뭐 제자를 뭐 기른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희망을 드리면 젊은 시절에 온나무라는 게 예전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온나무가 그 칠 알죠? 그 배 만들 때 오칠하고 이러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일종의 말단 공무원을 잠깐 했었대요. 이제 그게 그런 기억이. 정확한가요? 그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정확하다고 그냥 우리가 어림짐작.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아마 요 아까 변전의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톤도 그러면 장자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말단 공무원 생활을. 그럼 언제쯤일까? 그것도 근데 정확하진 않고 그냥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매우 이 장자라는 책 안에는 이 사람이 진짜 산림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나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 진짜 나무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숲속에 하도 뭘 하러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산속으로. 그 조릉이라고 하는 숲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숲입니다. 이 숲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까치가 지나가는데 얘를 탁 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장자가 아니라 장주였어요. 아직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주를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애가 날개도 커, 눈도 커.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봐. 어떻게 했을까요? 노렸어요. 쟤 이상한 애야. 그래서 쟤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주가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근데 이 까치가 못 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어딘가에 꽂혔어요. 한눈을 파는 거죠. 뭐에 팔랐을까요? 저기 매미. 까치가 뭐에 딱 보고서 제 매미가. 근데 매미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매미는 누구? 사마귀. 근데 이 장주도 까치에 지금 눈이 홀렸잖아요. 그죠? 쟤를 잡아야 되겠어. 근데 뒤에서 누군가를 얘를 불러. 장주를. 이 조릉숲을 관리하는 이 산림지기가 함부로 국가의 이 숲으로 들어온 거지. 마음대로 사냥하러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왕소유의 숲이에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가서 이제 혼냈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재수가 없었나? 이러고서 이제 오시겠죠. 근데 장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매우 많이 놀라서 자기 화를 탁 놔요.
자기 자신이 매우 놀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3개월 동안 두문불출. 집을 안 나왔어. 매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가치를 못 잡아서. 가치를 못 잡았어. 우리가 어떨까? 사물은 이렇게 다 뭔가 연루되어 있다. 그죠? 연루되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은 없구나를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마치 약육 방식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조롱숲이라고 하는 그 숲은 사실은 사냥터이기도 해요. 이 사냥터라고 하는 이 조건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연루되어 있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순간 충격을 받고 그러면 연루되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사냥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을까? 그 존재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외물에 우리는 다 그 관심이 있죠? 다 바깥에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온통 나의 시선은 왜 바깥에 있을까? 이게 장자한테는 매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지금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 지난번 공지하는 춘추 시대예요. 춘추 시대, 이게 맹약하는 시대잖아요. 국제 질서가 이렇게 어떤 그 우두머리 국가 한 제후국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정복은 안 하고 가서 이렇게 혼내주는 정도의 전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전국 시대는 뭔가 사태가 바뀌었어요. 같은 주나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주나라 지난번에 다 들으셨죠? 그 주나라라고 하는 큰 그 천자의 나라가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제후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후국들이 어떻게 합병하려고 막 그래. 병탄이 잡아먹어요.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그래서 대통일, 대일통 하나로 우리 이 중국 천하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던 시대예요.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경계가 분명했어요. 이 제국일달이 이 힘의 어떤 그 팽팽한 맞설은 있었지만 누가 누구를 병탄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물론 매우 부유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병탄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러고서 다시 또 세워주고 그러거든요. 춘추 시대는. 전국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일통을 꿈꾸던 시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영토를 막 넓히고 싶어. 왕들은.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넓히지만 또 주변에 땅을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도 이때 매우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 농업이 아주 발달하던 때도 이때고 전국 시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이 덕분에. 근데 전쟁이 어디 가서 약탈하고 뭘 좀 뺏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식도 매우 달라진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왕은 땅을 넓히려고 하고 백성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고. 자, 밑에 사람들은 어떡하죠? 뭔가 공을 세워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또 서민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중요함들이 있어요. 가치가. 그죠? 나는 영토를 넓히고 싶어. 뭐 명예롭고 싶어. 공을 세우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등등등등. 그래서 모두 다 어디에? 바깥에 매우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자기 생을 돌보는 데는 소홀한. 그래서 자기 생은 어때?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사실은 이 시선을 장자가 그 조롱숲을 계기로 해서 자기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 외부적인 어떤 가치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살고 있는 여기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양생의 문제. 아까 그 플라톤은 좋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장자는 지금 양생,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 생을 기를 것이냐의 문제. 여기에 이제 집중한 사상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직 어느 정도 이름이 났을 때는 이 장자도 마찬가지로 좀 떠돌이로 여러 왕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만난 게 자기 관직을 구걸하기 위해서 만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상이 있어서 나의 정치적 이상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만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해요? 해체하는 방식으로 왕들을 설득하러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얘기하러 다닌 철학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 재상의 자리를 주겠다고 뭐 이렇게 막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진흙에서 이렇게 그 진흙을 막 묻히고 다니는 돼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아니면 진흙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그냥 거북이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해서 이 왕의 종으로부터 나는 해방돼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돌보면서 사는 자유주의자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백수입니다. 장차는 이래서 백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차림새는 그 누더기 옷을 입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 헐렁헐렁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끈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이게 장자의 캐릭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멋있게 반듯하게 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약간 빈곤하게 빈민가에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엮으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 그렇지만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를 추구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인간 집단 혹은 인간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잖아요. 또 이 시대가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진짜 이 만물 중에 최고인가? 그리고 이 인간 공동체의 가치가 그것이 나의 생을 돌보는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회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우리가 회의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 사회가 우리에게 그 주입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가치들,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다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치들을 끝까지 의심해서 따져보는 그런 철학자. 이게 이제 장자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아셨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국가가 제공하는 안락, 정치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편의, 이런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매우 아예 기대가 없어요. 다스린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양자가 누군가의 삶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국가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집단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예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의 삶이나 돌보세요. 근데 매우 이거는 어때요? 기존 가치를 부정하면서 해체하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냥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생명들의 삶을 매우 속박하는지 혹은 매우 괴롭히는지 파괴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생을 관찰했던 철학자. 이 모습이 어떤 장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장자의 이제 우주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관을 이제 보게 되면 장자는 사실은 내 존재, 나라는 이 개인,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이 우주 전체의 이 이치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 우주 전체의 어떤 이치를 바라보는데 이 장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우화로서 얘기를 자기 철학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어떤 이성적인 가치들이 안 깨져. 해체가 안 돼.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언어, 논리적이지 않은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빗대어서 하는 어떤 이야기, 이게 바로 우화잖아요. 여러분이 이솝 우화를 봤듯이 그런 우화로서 우리의 철학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 양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 인간적인 가치, 우리가 너무나 이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여기에 딱 결정된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심했지만 스스로가 세우는 가치에 의해서는 삶을 도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은 가치 자체를 부정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주관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 하면 저는 이 장자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의 어떤 그 질문법이 되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는 뭐다라고 절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장자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맨 처음에 우리에게 세상을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자, 소리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대지의 기운이 이렇게 내뿜는 것을 장자는 그걸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지에서 숨을 쉬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 숨을 쉬면 그게 바람이 일어난다. 자, 그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우주상에는 온갖 구멍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대지 위에 있는 숲. 또 여기도 숲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지 위에 있는 이 숲에는 온갖 구멍과 더불어 나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나무에도 온갖 모양의 구멍들이 있겠죠. 이렇게 생긴 모양, 뭐 이렇게 하고 여기가 깊은 거 등등등. 자, 바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불면 뭐가 나오죠? 이 구멍과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자, 바람과 자, 이 구멍이 마주쳤어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자, 이때 남각작이라고 하는 스승과 안성자유라고 하는 제자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재물론 편을 보면 우리 이제 우주론에 대한 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재물론에 이제 그 남각작이라고 하는 스승이 제자한테 물어요. 자, 너는 이게 필이 외자예요, 여러분. 이 외자, 필이 외. 일뇌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일뇌는 아시죠? 뭘까요? 사람이 부는 필.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 숨을 이렇게 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소리가 나오죠. 그죠? 너는 지뢰는 알 것이다. 지뢰. 지뢰는 뭘까요? 근데 아까 이 대지에서 숨이 나오고 이 나온 숨이 이 나무 구멍을 스치고 지나갈 때 거기서 나오는 소리. 아마 이건 지뢰겠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인, 지, 천. 철. 자, 철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 자, 이렇게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듣더니 그 안성자유가 물어봐요, 선생님. 자, 그 땅의 피리 소리는 여기 여러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일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당연히 사람의 피리는 우리가 그 피리에서 나오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피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남각자기 선생님이 너무나 뜬금없이 자, 온갖 것이 만 가지로 다르게 소리를 내요. 자, 여기 구멍의 어떤 크기, 깊이, 모양의 어떤 뭐 좁고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다 다르겠죠. 같은 소리는 없겠죠. 그래서 만 가지로 다르게 소리를 낸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한대요.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모두 자기로부터 나오게 했다고 한다면 이 소리는 누가 낸 걸까요? 이 소리. 여러분, 누가 냈을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냈어요? 여러분, 뭐 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대지를 보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여러분,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나가 없으면 사실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진실에 가까운 말이죠. 근데 그게 난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체? 여러분의 심장? 뭐예요? 질문 막 던져보세요. 어딜까요? 그래서 장자가 되게 재밌어요. 뭔가 참다운 주제자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여러분한테 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 그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인가요? 마음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인가요? 아니면 신인가요? 아니면 아주 세부화해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뭐예요? 아니면 뼈? 이렇게 세부화해서 얘기합니다. 장자는 어디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발상이 뭐냐면 이런데 누굴까? 누굴까? 어느 날은 얘가 군주를 하나? 군주 신하를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군주면 얘는 신하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러면 심장이라고 하는 이 오장육 중에 하나가 군주인가? 그러면 이 마음 다른 것들은 다 또 신하인가?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 진짜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 자, 이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왠지 이렇게 유치원 때 해야 될 질문 같죠? 여러분 지금 유치해서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크게 볼게요. 자, 삼라만상을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군가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은 움직이는가? 땅은 멈춰 있는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자, 해와 달은 매번 달라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서로 다투는가? 해와 달은 다퉈요. 자, 근데 이걸 누가 하지? 누가 천지 1월에 이렇게 질서를 부여했을까요? 누가요? 아니면 어떤 일 없는 애가 여기서 진짜 무사로 나와요, 여러분. 무사. 일 없는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가? 하고 물어봐요. 이게 기계에 묶여서 그만두지 못하는 건가? 어딘가에 기계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리학이죠. 어딘가 묶여갖고 얘가 1월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천은 그냥 하늘에 있고 진짜 이 땅은 여기에 멈춰있는 이것 고용된 건가? 자, 구름은 저절로 비가 돼서 이렇게 내리는 건가? 아니면 비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가? 뭐 이제 여러분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내려온다는 거 이제 알지만 장자는 그렇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 즐기면서 이걸 계속 하는 자가 있는가? 어떤 건가?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걸 움직이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도 그게 누군가요? 이걸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이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이지?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장자에서는 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주제자, 참 주인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인격적이거나 뭔가 어떤 초월에 있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걸 시작할게요. 아까 무사람 일 없이 뭔가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작용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조짐이 있어. 근데 형체는 없어. 그걸 뭐라고 할까? 존재를 이렇게 작용하게 하는 이것이 뭘까? 이걸 장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요 도입니다. 이건 또 아까 말한 이데아하고 다른 겁니다. 이데아를 일단은 여기서는 좀 지워보세요. 이건 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해서 제일 싫어하실 텐데 사실 도가의 도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도가 어떤 걸까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바람하고 이 구멍이 만나서 소리가 됐어요. 그거는 바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구멍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바람과 구멍이 근데 없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없어서도 안 되는 그것 둘 사이에 뭐예요? 진짜 이 만남, 마주침. 이것이 새로운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거죠. 그죠? 뭔가 우연에 의해서 만났어요. 얘네 약속하지도 않았어. 바람이나 언제 몇 시에 갈게 이러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마주쳤을 때 각양각색의 소리가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의도 없음. 어떤 목표도 없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아까 우리가 그 우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목표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건 뭔가 어떤 실체가, 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실체가 있지 않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죠? 어떤 저 위에서 저 초월한 곳에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것도, 바람도 근데 어디서 대지가 만든다는데 이 바람을 만든 건 뭘까요, 여러분? 사실 바람은 우리가 들리긴 하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꾸 따지고 올라가 보세요. 누가 만들었지? 거기에 이제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무예요. 없음이라고 하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 도가 뭐냐라고 할 때, 자, 무에서 우리 존재를 보니까, 장자는 자연학자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관찰했어요. 나를 관찰하고, 이 만물을 관찰하고, 저 천지자연 다 관찰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 같은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숨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무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무. 그리고 또 이 무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자, 들리지 않아요. 이건 장자의 언어로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그죠? 있긴 있어. 근데 뭔지 몰라. 근데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으로는, 우리의 감관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거. 근데 무언가가 이렇게 카오스 상태로는 있어요. 그죠? 이 카오스 상태에서 근데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존재는 사실은 그 없음에서 있음이 나오게 돼요. 이게 장자의 언어를 통해서, 자, 모든 존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고, 또 이 있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하다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흩어져요. 흩어져서 사라져요.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무로 가는 이 작용. 자, 무에서 유로 갔다 유에서 다시 무로 가는 이 흐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걸 우리는 도라고 부르죠. 도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뭔가 길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반복하면서 뭔가 계속 변화하는 이 흐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이 흐름. 이걸 우리는 이름 부르기를 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도라고 부르죠. 사실 노자에서는 이건 대라고 부를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사실. 대. 그리고 반이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그죠? 이게 무에서 유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이 흐름, 이거를 우리가 보통 무를 본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이건 뭐예요? 도의 작용이라고도 얘기해요. 도의 본체로 돌아갔다 우리는 도가 작용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물질 세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근데 장자에서는 요걸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태극. 이 태극이 이 극이 너무 커. 극이 너무 한계가 없이 큰 거예요, 이게.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것. 그걸 사실은 태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화하는 세계는 경계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태극이야말로 경계가 없어. 이 태극은 여기서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모든 것은 경계가 없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경계도 구별도 없는 상태. 물이라는 어떤 모양이나 소리나 뭔가 잡히는 어떤 감촉,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의 어떤 그 근원, 그건 어떤 하나다. 그리고 이 태극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기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뭔가 이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 우리가 원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폭하고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음양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자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는 얘기해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이 음양이 왔다 갔다 왕복운동하고 섞이고 하면서 만물이 만들어져요. 자, 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였는데 구분되니까 이가 됐어요. 음양이. 이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세 개가 돼요. 그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돼. 그리고 이제 무한 만물로 뻗어나가는. 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태극에서 우리 음양이기에서 만물이 되었다. 혹은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가 셋이 됐다. 혹은 무에서 유가 되었다. 아셨죠? 근데 이걸 이 도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이 없음이라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어떤 것이 이 유가 되는 이 과정, 흐름, 어떤 패턴, 이런 걸 우리는 도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는 어떤 흐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흐름,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장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그래서 어떻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흐름이다. 근데 왠지 알겠죠. 무언가 없음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카오스의 세계. 이건 카오스의 세계예요. 이 카오스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코스모스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 이것의 반복. 근데 이 반복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반복은 쉬지 않아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유도 그냥 유로 있는 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유도 계속 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장자는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자. 여기는 변화를 부정하잖아. 생경망 안에 가둬야 돼요. 변화는 절대로 가두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긍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바뀌기가 싫어요. 우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걸 긍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 자연은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계속 겪는 거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 이걸 말하면 생멸. 근데 생멸이라는 말은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게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기가 집합했다가 이산하는 거. 기가 집합했다 이산. 집합 이산. 이 과정을 계속 겪는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흐트러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현상세계에서는 생멸하는 거죠. 그죠?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존재도 사실 여기서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정오에 해가 뜨면 반드시 바로 뭐가 돼요?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곧 뭐래요? 죽는 거다. 이게 장자의 친구 해시가 얘기했어. 그 태양이 정오에 떴을 때 이거는 바로 지기 시작하는 거다. 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것 곧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사유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장자가 이걸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의도하느냐? 아니다. 목표도 없다. 그냥 우리 결과로서의 이런 필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그건 매우 뭐예요? 이 도의 작용이지만 도도 이렇게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름으로 모든 존재는 이렇게 기들이 합쳐졌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 법칙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이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세계도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면서 마주치면서 계속 변한다는 거.
아까 여기서는 나라는 동일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힘, 그게 뭘까? 여기서는 나라는 동일성을 계속 깨야 돼. 없어. 그렇게 되면 장자에서는 나라는 동일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일 계속 목매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어떤 가치, 규칙,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한다는 건 계속 이걸 의심하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마주침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생성할 것. 그러니까 이건 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양생이에요. 아직 다 얘기 안 했지만 앞으로 양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 이게 자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이 도는 뭘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자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러할 연자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삼라만상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 도의 이 흐름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각각의 존재는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세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뭐 하고 있죠? 음양이라고 하는 있음과 없음, 음양, 대립이 있죠. 크고 작음.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장자를 읽을 때 놀라웠던 게 제물론편을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읽을 텐데, 자, 시작이 있었다. 근데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시작이 또 있었다. 시작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이 있었는데 시작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이전이 있었어. 또 시작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이전이라는 것에 시작하기 이전이 또 있었어. 아시겠죠? 자, 유가 있었어. 자, 무가 있었어. 무라는 것이 이전에 또 무가 있었어. 뭔지 아시죠? 근데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의 이 차원도, 무의 차원도 무한이에요. 돌아버리겠다. 그죠? 이데아가 낫죠? 아니, 돌아오는 거는 돌아버리겠어, 진짜. 무라는 아셨죠?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차원도 무한이에요. 어디까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 거죠? 진짜 미세형경으로 요새는 또 안 보이는 것까지 보잖아요. 그 끝까지 따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현상세계는 뭔가 대립되어 있죠.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양이라고 하는 이 대립에 의해서 다 각각의 어떤 차이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차이는 사라져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뭔가 음양이의 어떤 대립, 좋고 나쁨의 대립, 예쁘고 미움 이런 것의 어떤 대립 속에서 살아가는 건 현실 세계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이라는 것, 그 사실은 굉장히 관점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 안 그러고 이게 절대적이야라고 할 때, 이거 하나의 원칙을 고수할 때 이건 매우 도에 어긋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존재, 물체라고 하는 것을 왔을 때는 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러하게 산다. 스스로 그러함. 자, 저절로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누구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존재. 이게 자연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또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누군가를 또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기의 생명다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도는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 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존재하니까, 구체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미생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도가 아주 정해져 있는 뭔가 정의가 분명한 규정적인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녀서 만들어집니다. 길은 여기서 그냥 길로 할게요. 길은 다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원래 있지 않았다. 이런 어떤 흐름은 있지만 자 그것이 나의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라는 걸 그래서 서구학자들은 그 미닝으로 해석을 한대요. 미닝, 의미. 그 도가 나에게 이제 그 참뜻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참 의미를 찾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래서 저절로 그러한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우주의 어떤 이치예요. 우주 전체의 어떤 본성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장자가 말한 우주론이자 자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